네, 김성환 시사평론가 임방글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어 보고 시작하죠. 네,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하고 일본은 그 와중에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또 끝이 아니었죠. 북한이 오늘 새벽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동해상에 쏘아 올렸습니다. 한반도 안보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오늘 한 분 더 모시겠습니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김준영 교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단도직입적으로 한반도 안보 위기입니까, 지금? 아직까지 위기라고 보고 싶진 않고요. 불안정한 변동이다. 뭐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보시는구나. 근데 하필 이 시기에 주변국들이 막 다 한반도를 위협하고 있다? 정말 파도가 높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예, 나름대로 지금 워낙에 지각 변동이 심하니까요. 네. 자기들의 지분 찾기다. 자기들도 여기 있다. 존재감도 과시하고요. 패싱 당하지 않으려는 그런 몸부림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각국들이 전부. 네. 그럼 일단 오늘 새벽 일부터 하나씩 좀 풀어보겠습니다. 북한이 그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물체를 동해상에 발사를 했는데 화면 먼저 보시죠. 네, 오늘 새벽 5시 반에서 6시 사이 두 차례에 걸쳐서 북한이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 추정 발사체입니다. 합참에 따르면 발사체의 고도는 50여 킬로미터고요. 그 하나는 430여 킬로미터로 잠정 파악됩니다. 또 하나는 좀 더 멀리 정부는 날아오고요.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해 왔으며 북한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러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한미 간 공조 하에 감시 태세를 강화하고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입니다. 네, 그 지금 정부가 조사 중이겠지만 지난 5월 것 북한판 이스칸데르형 그것과 비슷한 걸까요, 지금? 두 발을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네. 첫 번째 발사에서 한 430km 정도 간 것은 네, 이스칸데르하고 비슷한 것이다 이렇게 네.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밝혀서 뭐 내용이 확인된 건 아닙니다. 네. 그 두 번째 발사한 미사일이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네. 이건 이제 한미 공동으로 평가를 했는데 690km. 690km 정도 날아간 미사일인데 이 미사일도 어떤 형태의 미사일인지 현재 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지금 이걸 도발로 봐야 할까요? 북한의 의도 뭐라고 보십니까? 당연히 도발이죠. 네. 도발이고 유엔 제재 위반입니다.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위반이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전체 북미 대화 협상 프로세스에는 건드리지 않는 일종의 회색 지대를 향한 도발이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중장거리에 대한 모라토리움이라고 지정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미 압박 또는 이 전체 프로세스에 대한 북한의 자기 목소리 내기이고 도발은 도발이라고 봅니다. 네. 도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며칠 전에 왜 북한 매체에서 23일이었던가요? 그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그 신형 잠수함을 시찰하는 맞아요. 모습이 네. 나왔었잖아요. 그럼 이것 또한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거 그렇죠. 이런 걸로 해석해야 저는 두 될까요? 가지가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판문점 회동에서 분위기가 확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53분간에 무슨 얘기를 했을까가 주목이 됐는데 네. 일각에서는 그게 뭔가 다음 실무 협상까지 약속을 한 걸 보면 교환 조건이 북미 사이에 뭐가 나온 것 아니냐는데 저는 그때도 얘기했지만 아마 분위기 바꾸고 협상을 통해서 하겠다, 협상으로 복귀하겠다는 정도의 공감대는 이뤘지만 네. 거기서 확실히 안 나왔다는 게 지금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이 셈법을 바뀌지 않으면 안 나오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나왔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나오고 난 다음에 미국의 셈법을 바꾸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었고 2, 3주간 실무회담이 안 일어났다는 것은 북한이 아직도 미국을 압박하면서 미국의 셈법을 바꾸라는 그러니까 신형 그 잠수함도 SLBM이라고요. 그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아주 사실상 굉장히 위력적인 건데 지금까지 잠수함 자체가 한 개 정도 달 수 있는 아주 초보적인 잠수함이 밖에 없었기 때문에 네. 이걸 빨리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거는 지금 아마 3,000톤급이라면 두세 개 정도를 실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우리는 시간이 바쁘지 않다. 북한만 바쁜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계속 전력을 증강할 것이다. 라는 압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타이밍이 참 공교로운데요. 그렇죠. 맞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실무회담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또 8월에는 한미 연합훈련이 또 예정돼 있고 그렇죠. 또 중국과 러시아가 마침 또 군용기가 카디지를 침범한 일이 있었는데 왜 하필 이 시점에서 미사일을 발사했을까? 저는
예,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북한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들의 협상이 나가더라도 이제 네. 협상에 나가기 전에 기회를 세우겠지만 한미 군사 훈련은 사실상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우리는 안 하고 있다고 축소된 것을 안 하고 있다고 여기는데 북한은 축소된 것도 한미연합 훈련이다. 라고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협상에 갔을 때 미국이 온전히 양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카드로 쓰기 위한 것이고요. 네. 그다음 왜 그러면 지금 중국, 러시아 이런 중에 또 한일 관계가 이런 중에 했느냐? 그때가 사실은 북한의 존재감을 잃어버릴 수 있죠. 그러니까 나도 여기 있다. 여기 있어요. 봐주세요. 그렇지. 그리고 저 문제가 복잡하게 해결 안 될 때는 우리하고 문제를 빨리 해결해서 오히려 나가는 것이 한국이나 미국에게도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 것이죠. 네. 근데 러시아는 또 왜 이럽니까? 사실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겠다고 한 뒤에 불화수소를 러시아가 우리한테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저는 좀 안심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갑자기 우리 영공을 침범하고 또 안 했다 이렇게 오리발을 내밀고 어떻게 보세요, 김정은 평론가님? 근데 뭐 이거는 네. 그 사실은 러시아의 어떤 전략적인 태도 변화다, 뭐 이렇게도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청와대가 어떻게 대응했느냐, 이건 또 뒤로 미뤄둔다 하더라도 네. 처음에 그 러시아 대사관 무관이 와서 밝혔을 때 그것도 러시아의 공식적인 입장으로도 볼 수 그렇죠. 있거든요. 그때는 유감이다. 우리가 뭐 실수로 마치 들어간 것처럼 얘기했다가 바로 다음 날 전문이 왔을 때 전문을 보니까 오히려 왜 우리 군용기를 위협하느냐는 식으로 이렇게 지금 그렇죠. 반응하고 있는데요. 우리 공군이 뭐 미흡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우리가 그 정도 기술을 갖고 있지 않은 나라도 아닐 텐데 네. 일단 러시아 입장에서 이번 상황을 수세 국면으로 끌고 가게 될 경우에는 중국과 같이 연합훈련을 했었는데 그 연합훈련의 어떤 취지나 이런 것들이 훼손될까 우려하는 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 러시아가 이렇게 무슨 생각으로 얘기를 바꾸는 걸까요? 사실 러시아는 늘 네. 좀 그런 버릇처럼 하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과거 소련보다는 훨씬 나아졌지만 러시아는 여전히 이제 나토 지역에서도 여러 번 그랬고요. 그다음에 카디즈는 이제 국제법적 지위가 아닌 거기 때문에 방공 식별구역은 안전을 위한 관례에 의한 협정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어기고 온 적이 많았거든요. 근데 네. 영공을 침범한 것은 사실상 굉장히 심각한 일이면 분명한데요. 왜 저렇게 다른 입장을 내어놓느냐? 일단 시간을 끌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끌면서 이 민감한 부분을 지나게 할 거고요. 그다음에 시간을 끌면서 사실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어떤 입장을 놓는지가 알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죠. 상황을 보는구나. 네. 그 중국과 러시아가 이제 우리나라 그 방공식별 구역이랑 그리고 이제 영공을 침범했잖아요. 러시아 기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도대체 그 의도가 무엇이냐 여러 해석들인데 그 중에서 한미일 동맹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다. 아무래도 그 침범한 그 구역 자체가 또 굉장히 예민한 구역이잖아요. 교수님도 그런 취지로 인터뷰를 하신 것 같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네, 내용입니까? 그런 주장을 한 건 사실인데요. 실제로도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미국의 전략과 관계 있습니다. 미국은 사실상 지금 안보 전략 자체가 중국과 러시아를 자기들의 이게 적국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그러나 네. 현상 변경 세력이다. 이 말은 거의 적대국 취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전략에 의해서. 그리고 중국의 부상이 있고 그다음에 중국과 러시아가 협력하는 관계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봤을 때 미국은 멀리서 힘이 조금 과거보다는 이제 작아지니까 결국 미일 동맹과 한미 동맹, 한미일 동맹은 아니죠. 우리 한일 관계는 동맹은 아니니까요. 그러나 미국이 보기에는 이런 삼각 구조를 가지고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할 텐데 네. 지금 한일 관계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요 약한 고리를 탁 쳐봤을 때 건드려 본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나올 것인가가 어떻게 보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테스트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지금 탁 쳐봤어요. 네. 그런데 우리는 경고 사격을 했고 일본은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또 발끈했고 그럼 그렇죠. 이거를 중국과 러시아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적어도 미일 동맹은 오바마 때부터 확고하다고 봅니다. 이 네. 미일 동맹이 확고하다는 것은 뭐 한미 동맹이 약하다는 게 아니라 대중 견제, 대러 견제에 관해서는 확실히 입장을 같이 하는 거죠. 중국을 봉쇄한다든지. 그런데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도 있고 러시아와의 관계도 있기 그렇죠. 때문에 완전히 옛날 냉전처럼 전적으로 삼각 동맹에 들어갈 수는 없는데 그렇다 보니까 한국을 놓고 저쪽에서 보면 한미 동맹이 있으니까 자기 편으로 오진 않겠지만 적어도 한국은 중립이거나 완충적인 모습을 하지 않겠느냐. 특히 한일 관계가 좋지 않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다르게 반응이 나오는 것은 러시아나 중국은 약간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좀 궁금했던 게 이참에 그 러시아가 우리한테는 뭐 번복하고 네. 실수를 인정했다가 또 말을 바꾸곤 했지만 일본에는 이런 방구 안 했어요. 그러면 네, 네. 결국 독도 상공을 날았는데 우리한테만 얘기를 했다는 건 독도가 사실상 우리 땅이라고 인정을 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 그 뭐 너무 소심한 챙기기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물론 분명히 이제 그런 의미는 있는데요. 네. 우리가 러시아가 그 얘기 안 한 것 가지고 반증으로 삼을 만큼 우리가 독도에 대해서 뭐 약한 쪽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중국은 러시아와 초계 그 연합 훈련을 하다가 한국을 이렇게 발칵 뒤집어 놓고서는 바로 다음 날 사드 문제를 또 끄집어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중국은 중러의 훈련이 연합작전 능력을 높이기 위한 것일 뿐 제3자를 대상으로는 하진 않았다고 飞行期 주장했습니다. 间，两国空军飞机的严格遵守国际法有关规定，未进入他国领空。 그러면서 4년 만에 발표한 국방백서에서는 미국이 한국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를 배치해서 지역 국가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霸权主义、强权政治、单边主义时有抬头，国际安全体系和秩序受到冲击。 네, 중국이 국방백서에서 사드를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지 싶은데요. 네. 네. 그런데 우리는 사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아니군요. 한 번도 자기들이 포기한 적이 없고요. 일단 묻어둔다는 게 기본적 입장입니다. 네. 그러면 왜 사드를 완전히 해결하지 않느냐? 사드에서 중국 정부가 자기들이 조금 한국을 너무 밀어붙여서 오히려 한국이 완충지대로 있기보다는 미국 쪽으로 너무 밀어버렸다. 이게 중국의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너무 밀어버렸다니까 한미동맹이 더 강화되고 한미동맹이 더 강화되는 것이 중국의 전략적 이익에는 오히려 좀 부담이 됐던 거죠. 그런데 그렇지만 사드 문제는 기본적으로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는 카드로 완전히 소멸시킨 게 아니라는 점에서 이것은 완전히 중국은 사라진 카드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 이렇게 주변국들이 우리를 향해서 아우성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우리가 몸집이 커져서 그렇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근데 지금 1인당 GDP가 일본의 80%에 육박을 하고 수출 액수가 일본의 3분의 1이 넘으니까 한국이 이렇게 커졌어? 하다 놀란 일본이 이번에 도발을 한 거예요. 또 러시아, 중국이 이 독도 문제를 건드리는 거는 그 한국도 이제는 독립변수고 그다음에 한미 인도 태평양 전략으로 융합이 되고 뭉치고 그러니까 요것에 미세균열을 가할 수 있는 어떤 작은 도발이 하나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국제정치 용어로 미들파워 이제 중견국가가 됐다는 겁니다. 중견국으로 갈 조짐이 보이니까 주변국 견제가 들어오는 거고 그게 이제 일본의 수출 보복, 러시아의 영공 침범이라고 봅니다. 네. 교수님 동의하십니까? 중견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발을 당했다? 예, 그건 확실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1965년 우리 그 한일 협정을 했을 때가 우리가 30분의 1이거든요. 네. 그게서 지금 3분의 1이거든요. 경제 격차가. 그리고 일본 자체가 지금 25년 동안 거의 뭐 잃어버린 생각하고 하는데요. 저는 그것도 있지만 또 다른 더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이 지금 동북아 또 아시아에서 격변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격변이냐면 위로서는 미중이 지금 갈등하면서 밑으로 영향을 미치고 화방 압력이 있고요. 밑에서는 남북이 어떻게 갈 것이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동북아 전체를 흔들 수 있거든요. 평화로 가느냐, 신냉전으로 가느냐. 그러니까 아래 위 하방 압력과 상방 압력이 합쳐지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국가가 이렇게 보면 적극적으로 보면 숟가락 챙기기고, 네. 그다음에 좀 부정적으로 보면 뭔가 자기들의 이래 불안함의 어떤 표현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NSC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거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신중한 대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NSC 전체회를 열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전망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고 하고요. 일단 상황 관리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는 NSC 정례회를 열어서 네. 지금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뭐 평가 작업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굉장히 복잡한 역학구도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서 특별히 NSC에서 입장을 밝히기보다는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평가할 것인가 이 작업에 일단 주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선생님 그럼 마지막으로 이거 전문가 입장에서 우리 정부에 좀 조언을 해주시면. 분명히 뭐 위기도 제가 아까 뭐 심각한 위기 상황은 아니지만 굉장히 변동적인 상황이고 불안정 상황이기 때문에 네. 외교를 하기가 어렵다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네.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단호해야 하지만 이 자체를 확전시키는 걸 주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확전시켰을 때는 동북의 구도 자체가 대결 구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당당하되 늘 협상에는 열린 자세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한 가지만 네. 더 말씀드리면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의 이 비핵화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동안 돌아보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주변 국가를 다 살피지를 못했던 관리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을 좀 관리해서 외교를 좀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김주영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주제 이어서 보시겠습니다.